이 남자는 나를 죽일 거야. 그것은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달빛조차 뚫지 못하는 울창한 숲, 비릿한 피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지훈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남자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을 내려칠 듯한 살기 어린 눈빛. 지훈은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을 감았어요. 차라리 잘 됐다.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것보다는 단번에 끝나는 게 나으니까. 도끼가 허공을 갈랐어요. 시간을 불과 3시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대성그룹 본가의 화려한 응접실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지훈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변호사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지훈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지훈 씨의 요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요양이라 포장된 유배였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특약사항이라 적힌 작은 글씨들이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혼인 후 1년 이내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지분은 그룹에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회장은 창밖의 정원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가서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지훈의 날 선 목소리에도 새어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죽다니. 공기 좋은 곳에서 남편 내조하며 살라는 부모의 깊은 뜻을 그렇게 곡해하면 쓰나. 그 몸으로 그룹 이미지만 갉아먹느니 산속에서 조용히 썩어주는 게 효도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훈은 반항하지 않았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끌려 나온 그녀는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수행원들은 그녀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으며 혀를 찾고 그들은 지훈을 사람이 아닌 흠집난 상품 취급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름 모를 산 중턱에 버려졌습니다. 지훈은 품속에 숨겨둔 작은 유리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청산가리 캡슐이 들어있는 병이었어요.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산짐승에게 뜯어먹히느니 차라리 스스로 끝내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포식자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려는 찰나 수풀이 거칠게 흔들리며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투박한 군화가 지훈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늑대의 것보다 훨씬 흉포해 보였습니다. 곰 가죽을 두른 듯한 기괴한 행색에 지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산골 약초꾼이 분명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짙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네가 그 여자군. 남자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지훈은 독약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쏘아붙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손 떼면 혀를 깨물 거야.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지훈의 경고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성큼 다가왔어요. 지훈이 반사적으로 유리병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큰 손이 뱀처럼 빠르게 뻗어와 지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지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의 허리를 한 팔로 감아 쌀자루를 들듯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 붕 뜬 지훈이 남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에 오히려 자신의 손만 아려왔어요. 죽으려면 밖에서 죽어. 내 집엔 시체 안 둔다. 남자는 무심하게 툭 내뱉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남자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낯선 약초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일까?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지훈의 의식이 검은 늪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였어요. 지훈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진 석가래가 보였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가죽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집이라기보다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지우는 상체를 일으켰지만 다리는 여전히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상체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도망쳐야 해. 방구석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팔꿈치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살이 쓸려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가까스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지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바퀴를 굴리는 손바닥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몇 미터나 갔을까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 바퀴가 깊은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아무리 바퀴를 밀어도 헛돌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비되어 아무 감각도 없어야 할 다리에서 기묘한 열감이 느껴진 것은 뜨겁다기보다는 끔찍하게 저린 느낌이었어요. 척추를 타고 오르는 오한에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강우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던 지훈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한번 차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휠체어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살려는 의지는 있어서 다행이군. 그는 지훈의 반항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녀를 다시 오두막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감옥의 철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날 내보내줘. 지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강우는 대꾸 없이 방 한가운데 화로를 놓았어요. 그는 품에서 자줏빛이 감도는 바싹 마른 약초 한 줌을 꺼냈습니다. 불길이 약초에 닿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보랏빛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가 핑 돌 만큼 독하고 몽환적인 향기였습니다. 이건 화골초다. 뼈에 불을 지핀다는 풀이지. 강우의 낮은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가 지훈에게 다가와 그녀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지훈은 잡히는 대로 옆에 있던 깨진 도자기 조각을 집어들며 외쳤어요. 손대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지훈이 도자기 조각을 휘둘렀지만 강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팔뚝을 긋고 지나가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의 손목을 단단히 제압하더니 그녀의 다리를 화로 가까이 밀어 넣었죠. 가만히 있어. 이게 널 살릴 유일한 방법이니까. 연기가 지훈의 하반신을 감쌌습니다. 순간 지훈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으악! 마비된 다리에서 느껴질 리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뼈를 톱으로 켜는 것 같기도 한 끔찍한 감각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지훈은 몸부림쳤지만 강우는 밧줄로 그녀의 상체를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아프다고. 이거 풀어. 날 고문할 셈이야?
지우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발악했습니다. 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훈의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침을 잡은 손끝만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지훈의 다리 근육이 제멋대로 튀어올랐습니다. 고통에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지훈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찢어지고 불에 그을린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부학, 신경외과 저널, 그리고 한자로 쓰인 낡은 고서들. 단순한 약초꾼이 볼만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지훈이 헐떡이며 물었지만 강우는 대답 대신 침을 더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참아. 죽은 신경을 깨우려면 이 정도 고통은 당연한 거야.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강우는 밤새 화로에 약초를 더 넣고 침을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지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강우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끝내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주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고통에 몸부림치며 강우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강우가 아침상을 차려왔을 때 지우는 자신의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까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강우도 그것을 보았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잔인하게 배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전신을 덮치는 고열에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이불을 들춰본 지훈은 경악했어요. 희미하게 움직이던 다리가 숯처럼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피부는 터질 듯 부어올랐고 끔찍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돌팔이 새끼야. 내 다리 어떻게 한 거야? 지훈이 악을 썼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온 강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작용이다. 독이 너무 강했어. 부작용?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더 나빠졌잖아. 넌 날 마루타로 쓴 거야. 지우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밥그릇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독한 냄새가 나는 검은 약탕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셔. 독을 독으로 잡아야 해. 여기서 멈추면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어. 미친놈. 저리 가.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있었어요. 강우가 억지로 지훈의 입을 벌리고 약을 들이부었습니다. 삼켜. 살고 싶으면 삼키란 말이야. 쓴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오자 지우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지우는 보았습니다. 지훈의 맥박을 확인하는 강우의 손이, 그 정교하던 손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안 돼. 이번엔 안 돼. 그것은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패배자의 절규였습니다. 지우는 지옥의 한복판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는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위로 터질 듯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의식은 몽롱했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강우가 억지로 먹인 독한 약초 때문인지 아니면 병이 악화된 탓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오직 고통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이질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그건 거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매끄럽게 정제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방 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굴까? 아버지가 마음을 돌린 걸까? 헛된 희망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최측근이자 그룹 내의 더러운 뒤처리를 도맡아 하던 법무팀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구두 끝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코를 감싸쥐었어요. 어휴, 냄새하고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김 변호사 뒤로 덩치 큰 수행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오두막이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김 변호사는 널브러져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꼴이 이게 뭡니까, 아가씨.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딸이 이런 움막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다니. 회장님이 아시면 통곡하시겠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왔잖습니까? 구원해 드리려고요. 그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본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장 마이너스 사유 심신미약 및 건강 악화. 이게 무슨. 간단합니다. 아가씨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니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권한을 사모님, 아니 부회장님께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 최고의 병원 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푹신한 침대에 누울 수 있다는 유혹은 치명적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지훈의 손에 억지로 인주를 묻히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썩어 죽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저런 야만인한테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지훈의 엄지가 서류 위로 끌려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고통을 멈춰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오두막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몰아쳤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강우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어깨에 맨 채 온몸이 피로 칠갑이 되어 있었어요. 한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도끼가 들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방금 사냥을 끝낸 맹수의 것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넌 뭐야? 김 변호사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어깨에 맨 멧돼지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육중한 짐승의 사체가 바닥을 울렸어요. 내 집에서 뭐하는 짓들이지? 낮게 깔린 목소리가 오두막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행원들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서지훈 씨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온 거요. 당신 같은 무식쟁이가 납치 감금하고 있는 걸 구하러 온 거라고. 얘들아, 뭐해? 저 자식 치워. 수행원 2명이 곤봉을 꺼내들며 강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덩치나 기세로 보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역들이 분명했어요.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강우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무기를 든 2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것은 타격음이 아니었어요. 억가는 짧은 단말마와 함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우는 도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수행원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기묘한 각도로 비틀어 버리더니 순식간에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투박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 효율적인 제압이었지요. 나머지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강우는 고개를 살짝 까닥여 피하고는 손날로 상대의 목 경동맥을 쳤습니다. 털썩? 두 명의 거구가 바닥에 쓰러지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김 변호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폭행죄야. 감금죄에 상해죄까지 추가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휘두르며 발악했어요. 강우는 그가 든 서류를 낚아채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흩날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건 산 아래서나 찾아. 강우가 김 변호사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발이 공중에 뜬 변호사가 컥컥거리며 버둥거렸어요. 강우의 눈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고통과 공포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본 강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여자는 내 환자다. 그리고 내 아내야. 당장 꺼져. 강우는 변호사를 열린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변호사는 기절한 수행원들을 깨울 생각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도망쳤습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둘 거야. 멀어지는 차 소리를 뒤로하고 강우가 문을 닫았어요. 정적이 찾아온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 움직임, 사람의 급소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단순한 약초꾼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당신, 사람 때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 지훈의 물음에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피 묻은 손을 씻고는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꺼내온 것은 약초가 아니었어요. 은색 쟁반 위에 놓인 투명한 앰플과 일회용 주사기였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산골 오두막에 약초밖에 모른다던 남자의 손에 들린 최신식 의료용품. 그거 뭐야? 강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앰플을 따고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습니다. 공기를 빼내기 위해 주사기 끝을 톡톡 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숙련된 의료인의 것이었어요. 진통제야. 오늘 밤은 많이 아플 거니까. 지우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초꾼이라며? 양약은 손도 안 댄다면서. 그거 어디서 났어?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강우는 지훈의 질문을 무시한 채 그녀의 앙상한 팔뚝에 소독솜을 문질렀어요. 차가운 알코올 냄새가 약초 냄새를 덮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묻지 말고 자. 알면 다쳐.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어요.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끔찍했던 고통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지우는 강우의 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는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사기꾼일까? 분명한 건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오두막의 어둠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쫓겨난 그날 밤 이후 오두막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강우가 주는 약을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쓰디 쓴 탕약을 단숨에 들이켜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침치료도 입술을 깨물며 어여.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기이할 정도로 정교한 의술이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낡은 참나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 근육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지만 그녀의 두 발바닥은 분명히 흙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뒤에서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봤어? 나섰어. 지금 내 발로 서 있다고.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닌 눈높이를 맞춘 세상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무뚝뚝하던 강우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 아니야,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지훈이 욕심을 부리며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 지훈의 입에서 검붉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튄 것은 침이 아니라 끈적하고 시커먼 핏덩어리였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강우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지훈을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강우는 지훈의 눈꺼풀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고 맥박은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성 간부전. 화골초 독이 간을 쳤어. 예상보다 독성이 너무 빨리 퍼졌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깨우는 데 집중하느라 장기가 버틸 한계를 간과한 것입니다. 강우는 지훈을 자리에 눕히고 미친 듯이 어여. 읍내 보건소에라도 가야 했습니다. 산소통과 해독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쾅! 밖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우가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것은 불과 30분 뒤였습니다. 온몸이 젖은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산사태가 났어. 도로가 다 쓸려 내려갔어. 고립이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강우의 말을 들었어요.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를 실험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몸속 장기가 전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몸을 비틀었어요. 날 고친 게 아니라 내 그 잘난 의술 시험해 보려고. 날 마루타로 쓴 거냐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독을 쓴다며. 결국 내가 날 죽이는 거야. 지훈이 피 섞인 침을 강우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강우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한 번 더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는 욕심이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지훈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동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우는 결심한 듯 구석에 있는 낡은 의료용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침이 아닌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 굵은 튜브였습니다. 사열을 해야 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이 퍼진 피를 빼내고 새 피를 넣어야 산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지훈은 흐릿한 시야로 강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메스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 자신의 손으로 여동생을 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강우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 손 떨잖아. 지훈이 힘겹게 비웃었어요. 무서워? 내가 죽을까봐, 아니면 또 실패작을 만들까봐? 잘못하면 과다출혈로 죽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강우는 지훈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안 하면 넌 1시간 안에 죽으니까. 지훈은 강우의 눈 깊은 곳에 있는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냉철함이 아니라 죄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지우는 눈을 감으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대신 떨지 마. 내가 떨면 나도 무서우니까. 강우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팔뚝을 걷어 올렸어요. 자신의 정맥에 먼저 바늘을 꽂아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수혈팩 따위는 없었습니다. 튜브를 통해 자신의 피를 직접 지훈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원시적이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윽고 강우가 메스를 들어 지훈의 발목 정맥을 절개했습니다. 으윽! 검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독혈이었습니다. 강우는 지훈의 피를 빼내는 동시에 자신의 붉은 선혈을 그녀의 팔혈관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도록 빗소리와 신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강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면서도 튜브를 놓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날 때마다 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안 돼. 제발 이번만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왔어요. 강우는 그제야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탈진한 그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끔찍했던 복통은 사라졌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섰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남의 살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근육 한 올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강우가 그녀의 어깨를 눌렀어요. 강우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어. 독은 다 빠졌고 내 다리가 안 움직여. 감각이 없어. 지훈이 강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제는 섰잖아. 걸었잖아. 왜 다시 이래? 왜? 강우는 저항하지 않고 지훈의 손길에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서 깊은 절망이 흘러내렸습니다. 독을 빼내면서 신경이 다시 쇼크를 먹었어. 강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잔인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어. 오두막 안에는 지훈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제의 기적은 하룻밤의 꿈처럼 산산이 조각났고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절망과 서로를 향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오두막에는 곰팡이 냄새 대신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우는 창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응시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날 밤 감각이 사라진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하던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으나 걷지 못하게 된 것은 형벌이었습니다. 방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강우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 밥 안 먹어? 지훈이 바닥을 지팡이로 쿵쿵 찍었지만 강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았습니다. 지훈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고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강우가 베고 자던 목침 옆으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강우가 목숨처럼 아끼며 절대 보여주지 않던 물건이었어요. 지우는 잠든 강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강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 휠체어에는 비쩍 마른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본 지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와 닮았다. 창백한 피부, 깊게 패인 눈, 그리고 마비된 다리까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어요. 2013년 10월 4일. 수연이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 양방 치료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화골초 임상 3단계 강행. 2013년 10월 15일. 실패다. 신경이 타버렸다. 수연이가 갔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나는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공문서 사본이 스크랩되어 있었지요. 이강우, 외과안방 복수 면허 소지자, 의료법 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 수첩이 지훈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가 이 산골에 숨어 사는지, 왜 자신의 병을 보자마자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치료에 실패하자 저토록 무너져 내렸는지. 사랑이 아니었어. 지훈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자신은 강우에게 아내도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여동생을 살려내기 위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실험체이자 속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너나 나나 참 불쌍한 인생이다. 지훈은 바가지에 차가운 물을 한가득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강우의 얼굴에 가차없이 끼얹었어요. 좌악, 푸앗.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훈이 바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 들어? 이 돌팔이 의사 양반아. 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거 봤어? 봤어. 내가 동생 죽인 거. 그리고 나한테서 죽은 동생 그림자 찾고 있었다는 거. 강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널 이용했어. 나 같은 놈은 의사 가운을 입을 자격도, 누군가를 살릴 자격도 없어. 나가라. 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강우가 다시 술병을 집어들려 했어요.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강우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지훈이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올려붙인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 난 아직 내 다리 포기 안 했어. 지훈이 강우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도 부모한테 도구였어. 주가 방어용, 정략 결혼용, 그러다 쓸모 없어지니 버려진 폐기물. 그래서 화 안 나. 오히려 잘 됐어. 우린 서로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니까. 강우가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딴 건 내 다리 고쳐놓고 느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술 처먹고 우는 게 아니라 의사 노릇 제대로 하는 거야. 지훈의 일갈이 강우의 죽어있던 눈빛을 건드렸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지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지 않고 두 발로 똑바로 섰습니다. 화골초는 실패했어. 순수 한 방으로는 안 돼. 그럼 섞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양방이랑 한 방 다 쓴다며. 여기를 병원으로 만들어. 그날 오후부터 오두막은 야전 병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강우는 숨겨두었던 의료 장비들을 전부 꺼냈어요. 산산판 돈으로 밀수했던 휴대용 초음파 기기,
전기 자극 치료기, 그리고 각종 수술 도구들이 방을 채웠습니다. 낡은 약초 건조대 옆에 최신식 링거 거치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약초로 기력을 돋우고 현대의학으로 신경을 연결한다. 강우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머리를 질끈 동여맸어요. 과거 신의 손이라 불리던 천재 의사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기로 근육을 자극하며 동시에 독한 탕약을 삼켰습니다. 비명이 오두막을 뚫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낡은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성그룹은 오늘 고 서지훈 양의 사망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속 지분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는 정확히 한 달 뒤 지훈이 동작을 멈췄어요. 죽었다고?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서울로 가야 해. 지훈이 강우를 보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걸어야 해. 아니, 뛰어야 해. 그 사람들 눈앞에 살아서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강우는 지훈의 다리를 만져보았어요. 근육은 조금 붙었지만 신경 반응 속도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 달 안에 걷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강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로는 불가능해. 신경이 자라는 속도가 시간을 못 따라가. 지훈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그때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쇠를 깎는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우가 들고 온 것은 약초도 주사기도 아니었어요. 티타늄 합금과 가죽으로 만든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다리 보조기구였습니다. 내 신경이 못 버티면 기계가 버티게 하면 돼. 강우가 지훈의 다리에 보조기를 채웠습니다. 다리 모양에 딱 맞게 제작된 기구가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이건 근력을 3배로 증폭시켜 줄 거야. 대신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다.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일 수도 있어. 지훈은 보조기를 찬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관없어. 지옥불이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걸어 들어갈 거야. 지훈이 심호흡을 하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강우의 부축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보조기의 힘으로 그녀가 몸을 일으켰어요. 철컥. 기계음과 함께 지훈의 무릎이 펴졌습니다.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올랐지만 지훈은 비명 대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비해, 이강우. 이제 서울로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주주총회까지 앞으로 일주일. 오두막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한 발짝을 떼었습니다. 강우가 만들어준 티타늄 보조기가 삐걱거리는 금속음을 내며 그녀의 체중을 지탱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어요. 5걸음 더. 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지훈이 넘어질 듯 비틀거려도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치료였습니다. 후.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6번째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이었어요. 타닥. 숲초 입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는 반사적으로 지훈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김 변호사 그 인간 또 왔나 보지. 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땀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니야. 놈들은 구두 소리를 내지 않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5개가 소리 없이 오두막을 포위해 오고 있었어요. 양복 입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쇠파이프와 회칼을 든 눈빛에 생기가 없는 전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서지훈 씨 되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을 듣기도 전에 다른 놈들이 오두막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모셔오라십니다. 숨이 붙어 있든 끊어졌든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 말은 명백한 살해 예고였습니다. 지훈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는 딸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딸의 목숨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엎혀. 강우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뭐? 뛰어야 해. 내 등 꽉 잡아. 놓치면 죽는다. 강우는 지훈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둘러엎었어요. 동시에 해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우는 마당에 놓여있던 약초 건조대를 발로 차 그들의 시야를 가린 뒤 오두막 뒤편의 험한 산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가 죽어. 뒤에서 고함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추격해왔습니다. 강우는 짐승처럼 산을 탔습니다. 등에는 성인 여자를 업고 있었지만 그의 속도는 평지를 달리는 것만큼 빨랐어요. 나뭇가지가 지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지독했습니다. 산길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으나 머릿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입을 벌리고 흐르고 있었지요. 거기까지다. 해결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어요. 아가씨만 넘겨. 그럼 당신은 살려주지. 우린 의뢰받은 타깃만 처리하면 되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강우는 지훈을 내려놓지 않은 채 절벽 아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습니다. 지훈이 강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날 넘겨. 그리고 당신은 도망가. 어차피 난 여기서 끝이야.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강우라도 살리고 싶은 지훈의 마지막 배려였어요. 하지만 강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혼자 사는 의사는 없어. 강우가 지훈을 고쳐 업으며 그녀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 참아. 2번은 실패 안 해. 자, 잠깐. 미쳤어? 강우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해결사들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풍덩.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강타했어요. 지훈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센 물살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강우의 팔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지훈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강우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뼈가 시릴 듯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지훈은 콜록거리며 물을 토해냈어요.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아니었습니다. 모닥불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우가 정신을 잃은 채 떠내려온 그녀를 이곳까지 끌어올린 뒤 쓰러진 게 분명했습니다. 강우야, 이강우. 지훈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강우는 동굴 안쪽 바위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신 차려봐. 죽지 말라고.
지훈이 바닥을 기어가 강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강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골절에 의한 쇼크와 저체온증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죽을 게 뻔했어요. 불을 피워야 해. 약초를, 지혈할 약초를 찾아야 해. 하지만 땔감도 약초도 동굴 밖 숲속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보조기는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맨 다리로, 그것도 마비된 다리로 험한 숲을 기어다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젠장, 젠장. 지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몸을 돌렸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동굴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이 무릎을 찍고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살려야 해. 이 남자가 나를 살렸듯이. 극한의 공포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지훈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척추 끝에서 찌릿한 전기가 통했어요. 흑,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강우가 그토록 자극하려 해도 반응하지 않던 신경이 생존의 문턱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것입니다. 지우는 나무 뿌리를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숲을 뒤졌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은 마른 가지를 모으고 강우가 가르쳐줬던 지혈초인 엉겅퀴를 찾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캐냈습니다. 동굴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처불을 피우고 엉겅퀴를 씹어 강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어 강우의 몸을 덮어주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지 마. 당신 나한테 받을 빚 있잖아. 그거 다 받기 전엔 절대 못 죽어. 지훈의 체온이 강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새 지훈은 강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동굴 입구를 비쳤습니다. 강우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어요.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졸고 있는 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한쪽에 쌓여 있는 땔감과 약초 찌꺼기들이 보였습니다. 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에 감긴 엉겅퀴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한 거야? 강우의 목소리에 지훈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녀는 깨어난 강우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를 때렸습니다. 나쁜 자식,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강우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지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도 보조기도 없이 맨발로 자갈밭을 딛고 서 있었어요. 비록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직립이었습니다. 신경이 돌아왔어. 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극한의 위기가 잠자던 신경을 깨운다는 가설이 가장 잔인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구조 요청은 못해. 놈들이 도청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걸어서 서울로 간다. 산 넘어서. 내 다리가 이 모양인데? 넌 나 버리고 가야 해. 강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부러진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 강우에게 던져주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널 업고 가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 지훈이 강우의 겨드랑이에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당신이 나한테 기대. 두 사람은 서로를 지팡이 삼아 숲을 헤쳐나갔습니다. 강우가 비틀거리면 지훈이 잡아주고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 강우가 버텨주었습니다. 산을 넘는 3일간의 여정은 처절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우애와 깊은 애정이 싹텄습니다. 마침내 숲이 끝나고 회색 아스팔트 도로가 보였어요. 지훈과 강우는 갓길에 주저앉았습니다.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의 다리는 멍들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두 발로 땅을 꽉 디디고 서 있었습니다. 가자. 내 자리 찾으러. 트럭 짐칸에 올라타며 지훈이 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황녀가 아니었어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왕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거짓된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주주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단상 중앙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못난 아비가 되어 꽃 같은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받드는 것이 남은 가족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단상 아래 맨 앞줄, 검은 상복을 입은 새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참기 힘든 탓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유언장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고 서지훈 양은 본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오빠인 서민호 전무에게 양도하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였습니다. 주주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무덤덤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의사봉이 두드려지면 서지훈이라는 존재는 그룹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질 터였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의 형식적인 질문에 회장이 짐짓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였습니다. 기익.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 긁히는 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찢었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막아서려 했지만 문은 멈추지 않고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녹슨 휠체어 한 대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흙투성이가 된 낡은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밀고 있는 남자 역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화려한 회의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야? 노숙자들을 어떻게 들여보냈어? 새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위의 여자가 고개를 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요. 어머니, 상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직 죽지도 않은 딸 장례를 참 성대하게도 치러주시네.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장례를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지훈아? 회장이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소음이었습니다. 서지훈 씨 맞습니까?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게 무슨... 김 변호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어요. 그는 급히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끌어내. 저 여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가짜를 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라고. 경호원 서너 명이 곤봉을 들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어요. 휠체어 뒤에 서 있던 강우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지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뼈 부러지기 싫으면. 경호원이 강우의 어깨를 잡으려던 순간 강우가 반사적으로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중심이 흔들렸지만 살기를 띤 강우의 눈빛에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아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이 건물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 강우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압도된 경호원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미쳤군. 저 몰골 좀 봐. 역시 폐인 다 됐네. 지우는 강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강우야, 나 잡아주지 마. 할 수 있겠어? 해야지. 저 인간들이 날 안진뱅이 취급 못하게 하려면. 지훈이 엉덩이를 들썩이자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서려는 건가? 하반신 마비라며? 쉬하는 거 아니야? 냉소 섞인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힘을 주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펴질 때마다 끊어질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랐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강물에 휩쓸려 생긴 상처들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이 무릎을 폈습니다. 탁! 지훈이 비틀거리며 바로 섰습니다. 완벽한 직립은 아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다리는 춤을 추듯 떨렸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순간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새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모델 워킹 같은 우아함은 없었어요.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우가 뒤에서 넘어질 듯한 지훈을 아슬아슬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10m였지만 지훈에게는 천리 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핏자국을 남기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김 변호사 앞에 선 지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내놔. 김 변호사가 얼어붙은 채 유언장을 뺏겼습니다. 지훈은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 허공에 뿌렸어요. 내 권리는 이따위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불굴하고 버려졌던 서지훈, 제 두 다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은 경영권, 그리고 절 죽은 사람 취급했던 대가까지 전부 찾아가겠습니다. 지훈의 선전포고가 끝났지만 영화 같은 환호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짝짝짝. 구석에 앉아있던 현 회장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 주주 대표 몇 명만이 느릿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박수 소리였어요. 대다수 임원들과 대주주들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몸으로 경영이 되겠어? 건강 리스크가 너무 큰데. 주가가 요동치겠군. 일단 관망한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이 아닌 탐욕과 계산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냉혹한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웃지들 마세요. 내 다리는 후들거려도 내 머리는 당신들보다 멀쩡하니까. 지훈이 쏘아붙이자 회장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오해다. 널 위해서. 오해요? 지훈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강우가
재빨리 지훈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어요. 지훈은 강우의 어깨에 기대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오늘은 그냥 살아 돌아온 딸 얼굴이나 실컷 보시고. 지훈은 강우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명품 수트를 입은 사람들보다 위압적이었어요. 주주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을 피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강우가 그녀를 받아 휠체어에 태웠어요. 잘했어. 정말 지독하게 잘했어. 강우가 떨리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 눈빛 봤지?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아. 지훈은 닫힌 회의장 문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네. 다 부숴버릴 맛이 나잖아. 주주총회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쓰디썼습니다. 지훈은 넓디 넓은 회장 집무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엉덩이 밑에는 다시금 차가운 가죽 시트가 닿아 있었어요. 휠체어였습니다. 기적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장님. 주치의는 차트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무리한 보행으로 신경이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안정만이 답입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막이 흐르는 방안, 지훈은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경영권을 방어해냈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앉은뱅이로 돌아왔습니다. 젠장, 젠장. 지훈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사이로 문이 열리고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끔한 수트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입었던 그 낡은 등산복과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야, 그 차림은? 강우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주워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약속 지켰잖아. 넌 회장이 됐고 복수도 했고. 그래서 짐 싸서 도망이라도 가시겠다? 지훈이 애써 비웃음을 흘렸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아직 안 끝났어. 내 다리 아직 완치 아니잖아. 책임져야지. 강우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지훈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각 없는 그녀의 무릎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올렸습니다. 난 의사가 아니야. 칼잡이지.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널 걷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 죽은 동생을, 내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던 거지. 그 욕심이 널 사지로 몰았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었고 무리해서 걷게 했어. 그게 뭐? 결과적으로 난 살아있잖아. 아니,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난 또 널 고치겠답시고 칼을 들 거야. 그러다 널 진짜 죽일지도 몰라. 내 동생처럼. 강우는 지훈의 무릎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만진 것처럼 황급히. 난 내 죄책감을 씻으려고 널 이용했어. 그런 놈이 내 옆에 있을 자격은 없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이강우. 거기서. 지훈의 절규가 회장실을 울렸지만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닫힌 문을 노려보다가 휠체어 바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다리를 고친 건 그였지만 마음을 부러뜨린 것도 그였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오두막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약초 건조대는 비바람에 쓰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했고 초점 없는 눈은 퀭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소주병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약초를 캐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숨만 쉬는 시체처럼 죄책감을 씹어 삼키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익숙지 않은 굉음이 계곡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우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두막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프로펠러 바람에 마당의 자풀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강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술병을 집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어요. 한 손에 티타늄으로 만든 세련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2발로 서서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에서 술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지우는 흙먼지를 헤치고 강우에게 걸어왔습니다. 약간 절뚝거렸지만 1년 전 주주총회 때처럼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힘있는 걸음이었어요. 야, 이강우. 지훈이 쓰러진 약초 건조대를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환자 내팽개치고 도망가니까 편하냐? 술맛이 아주 꿀맛인가 봐. 강우는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병원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의사들이 겁쟁이라 과감한 치료를 못하더라고. 지훈이 강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찌든 내가 훅 끼쳤지만 그녀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우의 꾀죄죄한 멱살을 잡아당겨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어요. 난 망가졌어. 병원에서는 평생 지팡이 짚어야 한대. 비 오면 쑤시고 조금만 무리하면 마비가 와. 그러니까 ASF터 서비스 해내. 지훈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강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속주치의 계약서 계약기간 죽을 때까지 진료비 대성그룹 지분 50%, 특약사항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사는 도망갈 수 없음. 단 환자의 완치 기준은 환자 마음대로 정함. 강우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1년 만에 처음 짓는 인간다운 표정이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보다 더 지독하군. 당연하지. 난 재벌이잖아. 본전 뽑을 때까지 안 놔줘. 지훈이 강우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강우에게 기대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 고쳐. 난 당신의 그 썩어빠진 죄책감 고쳐줄 테니까.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1년 전의 그날처럼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치료비가 너무 비싼데. 밥값은 해야지. 가자, 밥부터 먹게. 두 사람은 자풀이 무성한 마당을 가로질러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절뚝일 때마다 강우가 그녀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단단한 결합이었어요.